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그 시청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을 그동안에 한 41편까지 찍었는데 지난 41편이 소위 조회수가 33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널리 전파해 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구독 신청하신 분이 거의 한 2만 5천 명까지 왔습니다.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여러분들께서 참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또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고 그 하는 덕분에 이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 그 고맙다는 인사를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열심히 알리고 있어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그 미르재단의 설립 경위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원대한 구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에 유영하 변호사 인터뷰 기사가 실린 겁니다. 저도 전화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 소위 시청자들께서 왜 이런 시기에 왜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유영하 변호사가 했는지 그 의도도 궁금하고 과연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편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 편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미르재단 이야기를 다음에 미루고 일단 중앙일보 인터뷰 그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1월 24일 수요일 날 오후에 서울 시내의 음식점에서 중앙일보 기자들하고 3시간 30분 동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1월 25일자 금요일자 중앙일보에 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가 되었는데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보니까 중앙일보 이 기사 이 첫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중앙일보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유영하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대통령의 진위를 확인한 것도 아니고 또 최소원 그 상대방이 되는 최소원 피고인의 소위 반응 의견을 물어본 것도 아니다. 그냥 유영하 변호사와 첫 인터뷰했다. 그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 안 고치고 그대로 실었다. 이걸 중앙일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스스로도 이 검증을 안 했다 하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조금 양심적일까? 저는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별로 좋은 기분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인터뷰 내용 중에서 제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주 안 좋다. 아주 좋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부어서 놀랐고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으로 뭐 자다가도 몇 번씩 깨어나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진짜 오늘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가 아닌지 아주 심각한 상태가 아닌지 라고 누구나 생각이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25일 금요일 오전에 제가 25일 목요일인 것 같은데? 1월 25일 목요일. 1월 26일 오전에 제가 1월 26일 네. 오전에 금요일 네. 오전에 네. 교정본부 관계자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거짓과 진실 보도를 하면서 사실은 익명 처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 이름 공무원 이름 검사 이름 다 밝혔는데 이 교정본부 이 관계자 이름은 제가 알지만은 이 밝히지 않는 거 요즘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이분의 말에 의하면 그 대통령의 건강은 심각할 정도로 나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호소를 하면 이상이 있다고 신고만 하면은 바로 언제든지 서울구치소 밖의 병원에 외부 병원에 나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답니다. 고충 처리팀도 있고 그러니까 고통이나 수용자가 고통을 호소하면 누구든지 병원에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구치소에서도 이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는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교도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서울구치소의 경우에 매일 외부 병원에 진료 나가는 그 수용자가 1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외부 병원에. 희망을 하고
그리고 서울구치소의 의사들이 봤을 때 이 좀 상태가 좀 이상하다 하면 바로 전부 다 외부 진료를 다 허용한다는 겁니다. 거기야 워낙 뭐 그 그러니까 수용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지금 기도 하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이 한 3,000명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용자들 중에서 병보석으로 나가려고 엄살 피우는 그런 수용자도 많답니다. 많다는데 대통령께서는 절대 뭐 내가 병보석으로 나가겠다 그런 나약한 모습 그건 절대 보이지도 않고 교도관들 자기들도 보기에 참 힘들지만은 왜 힘들겠어요?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지금 허리도 아프시고 그러다 보니까 추운 날씨가 굉장히 참 몸에 아주 안 좋은데 힘들지만은 내색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건강은 크게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다만 대통령께서는 신장 그리고 콩팥 신장 기능에 약간의 이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허리 디스크 약간의 그 증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물이 고여가지고 좀 보행에 또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 같은 경우에 본인께서 워낙 이 위장 장애가 계시기 때문에 식사량을 3분의 1밖에 못 하시고 뭐 그런 식사량이 많지 않은데 그런 상태임에도 참 교도관들이 놀랄 정도로 정신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운동하시고 그리고 기록 읽고 책 읽고 그리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대통령님의 자존심은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 교도관들의 말을 다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사실 제가 접촉한 이 교정본부 관계자들 제가 이름을 공개를 해버리면 되는데 공개를 지금 못하는 게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이제 작년 3월 31일 날 구속이 돼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그때 TV조선에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감방문 앞에 와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뭐 옆에 있는 수용자들도 다 들었다 이가 그게 TV조선에 보도가 됐습니다. 진짜. 그 보도를 보고 제가 사실은 이 교정본부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고. 그랬더만 그분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도관들도 그 TV조선 보도 보면서 참 기자들 소설 잘 쓴다.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구치소 안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걱정하는 교도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 측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수감된다는 걸 알고는 지금 대한민국의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여성 교도관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고 그리고 아주 경험이 풍부한 그런 분을 대통령 전담하는 교도관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대통령 곁을 그분들이 보살피고 계시고 저도 법정에 나갔을 때 이 여성 교도관의 얼굴 아주 나이가 50 훨씬 넘으신 분인데 얼굴 몇 차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을 진짜 뭐 해롭게 하지 않느냐 교도관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막 크게 건강도 안 나쁘시고 그리고 아주 강인한 정신력으로 견디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정신력이 강하다는 건 저희는 알고는 있는데요. 네. 분위기가 워낙 그러니까 그렇죠. 걱정 안 할 수는 없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유영아 변호사는 왜 대통령께 도움도 안 되는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제가 이 내용을 좀 밝혀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에 제가 이 재판도 보고 탄핵 과정도 보고 하면서 유영아 변호사가 어떤 식의 행동을 해왔고 하는 부분을 제가 사실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참 대통령께 참 누가 될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유영아 변호사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했는데 제가 그 몇 가지를 오늘 좀 밝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유영아 변호사 모릅니다. 특히 저는 기자 생활을 했지만은 정치인들은 제가 별로 제가 기자로서 어울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는 정치 쪽 지망생, 정치 지망의 변호사일 따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탄핵 정국이고 그때는 이제 최수훈 피고인은 재판이 막 열리고 있을 그런 무렵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조갑제닷컴에 이제 기사를 쓰고 할 그 무렵인데 그때 유영아 변호사가 저한테 처음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가 이야기가 선배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 선배님 그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출신입니다. 유영아 변호사 보니까 연세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배를 맡고 말입니다. 그 선배를 보고 전화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부탁이냐? 딱 그거예요. 자, 최순실이가 대통령을 속여서 지금 이런 탄핵 사태까지 왔다. 그래서 선배님께서 그 최순실 변호사들, 이경재 변호사, 오태희 변호사 그런 분을 그 취재관계상 잘 만나고 하니까 잘 아시니까 그분들 통해 가지고 이 최순실 씨한테 자기가 대통령을 속였다. 대통령을 속였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고백을 해주면은 대통령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걸 선배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뭐 재판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상태 그때가 아니었어요? 탄핵 전국이에요. 탄핵. 아직 탄핵 통과하기 전입니다. 네. 탄핵 전국에서 그러니까 최소원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이제 탄핵 재판소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가 이게 도움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건데 결국 뭐 언론에서 뜨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최소원 피고인이 대통령을 속였다. 뭐 속여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근데 그래서 저도 아니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최소원 피고인이 뭐 대통령을 속였고 말았고 하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지 몰라가 제가 오태희 변호사한테 상의를 좀 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이런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오태희 변호사는 이제 최소원 피고인은 변호사니까 이 사건을 아는 분이에요. 딱 이야기를 했다. 자, 삼성의 성과 지원 그건 박으로 장난이다. 삼성의 그 영재센터 지원 그거는 장시의 탐욕이다. 그러니까 최소원 피고인이 대통령을 속인 게 아니다. 그리고 최소원 피고인이 대통령 예를 들어 속였다고 한들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그 탄핵으로 가고 이렇게 지금 모든 언론이 합심해가 지금 거짓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되겠느냐고. 그래서 저도 그 말이 맞다. 나도 최소원 피고인이 아니 지금 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 판에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을 속였다 그런 이야기를 한 데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해서 유영아 부탁을 제가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최소원 씨한테 이용당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래서 탄핵 재판 때 사실은 그때 마지막 판에 이제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서 저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 오 기자 당신 생각은 어떠냐.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가는 게 좋은지 안 나가는 게 좋은지 그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대통령의 그 진솔한 목소리를 법정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그리고 헌법재판관들한테 그 이야기 해줄 때 아마 감동하지 않을 국민이 없을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정도로 말씀 잘하시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청와대 쪽에 연락이 왔다. 아니 근데 유영아 변호사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 실중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헌법재판소 그는 대통령께서 하시면은 전 국민이 바로 앞에서 대통령께서 입장을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영아 변호사가 무슨 이유로 반대를 한답니까? 하니까 대통령께서 법정에 나가면은 국회 소추인단 그러니까 소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국회 소추인단의 변호사들이 거의 민변 소속인데 대통령한테 막 엄청난 질문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유영아 변호사가 생각하는 예상 질문이 한 160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쪽에다가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사건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질문 10가지면 충분합니다. 미래재단, 승마, 삼성, 다음에 영재센터 그 몇 가지면 충분하고 거기에 대한 예상 답변까지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충분하게 대통령께서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결국은 유영아 변호사 반대로 결국 안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원망 안 했습니다. 왜? 저도 탄핵은 당연히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4대4로 저는 소위 말해가 탄핵이 기각될 줄 알았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참 생각지도 않게 그때 사실 촛불하는 그 시위 세력들 그건 제가 현장에서 쭉 취재를 하면서 제가 다 봤거든요. 참 그거 보니까 진짜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좌파 세력입니다. 자, 민주노총, 정교조, 전농, 전국농민연합, 그리고 전공노, 전국공무원노조,
언론 노조 다 합쳐봤자 150만 정도입니다. 아니 쉽게 말해 한 정도 안 되는 이 좌파 세력들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에 한 150만? 이 사람들한테 당할 리가 있겠느냐, 이 좌파 세력에. 저도 아주 아리랑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막 이렇게 당해버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참 구속이 되고, 그리고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 시작되면서 볼 때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예요. 이 보면서 저는 답답했습니다. 아니 유영하 변호사가 왜 그래 재판을 저렇게 쉽게 말해서 왜 질질 끄느냐 이거죠. 핵심 쟁점이 있는데 쟁점대로 막 탁탁 하면은 대통령께서는 진짜 아무런 죄가 없는데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범죄와 연루시킬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그러면서 뭐 전부 다 뭐 증인 다 불러내고 그때 유영하 변호사의 전략은 제가 대통령 변호인단한테 물어봤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왜 이러냐? 유영하 변호사는 이제 6개월 지나면은 1심 구속기간 6개월이니까 6개월 지나면은 결국은 불구속으로 나온다. 불구속 상태 재판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대통령 변호인단이 참 처음부터 그때 얘기를 합니다. 별 것도 아닌 정인을 불러가지고 그 정인을 상대로 유영하 변호사가 적어도 3시간 이상 신문하라. 그러니까 정인 신문을 질질 끌어가지고 재판을 끌어라. 그때마다 변호사들이 전부 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그냥 막 유영하 이대로 결국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대통령한테 2차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그런 상황을 제가 쭉 지켜보면서도 그래도 참 대통령 변호인단 내부에 어떤 참 불협화음이 있다는 거 이걸 알려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내색도 안 하고 이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긴 해도 뭐 저희가 법정에서 봤을 때는 유영하 변호사가 변론을 증인들에게 이렇게 잘 그러니까 유영하 잘한다고.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서 저도 법정에서 보면은 유영하 변호사는 목소리도 아주 나긋나긋합니다. 그러면서 참 그 한 정인을 불러가지고 신문하는 거 보면은 솔깃솔깃 들립니다. 그러나 유영하 변호사는 소위 말해가 한 나무를 현미경을 갖다 대고 팍 미세하게 보는 그 기술은 탁월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사건 보세요. 18가지 혐의에다가 기록이 20만 페이지입니다. 이걸 지금 나무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볼 틈이 어디 있습니까? 크게 봐야죠. 숲을 보고 전체를 봐야죠. 유영하는 그런 식으로 이 재판을 끌고 나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이 재판을 좀 관심 있게 봤을 때 처음에 대통령 변호인이 6명이 바로 되지 않고 뭐 4명 이렇게 하나씩 됐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을 변호할 변호사들이 그렇게 없었나요? 참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은 대통령께서 왜 유영하 변호사한테 의존하냐? 대통령을 돕겠다는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딱 통과됐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 분에게 자신의 변호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은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 출신입니다. 제가 이름 압니다. 그러나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좌장이 돼서 내 변호를 좀 맡아주세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고사를 했습니다. 돈이 없는 분인가요? 예? 돈이 없는 분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저도 왜 고사했는지도 아는데 아마 그분 이름까지 제가 거론하면은 진짜 뭐 너무나 창피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그 후에 대형 로펌에다가 그러니까 뭐 태평양이든 소위 말해 김현장이든 대형 로펌에다가 이 변론을 부탁을 한 모양인데 일단 돈 문제도 걸리고 그리고 참 대형 로펌에서는 아니 뭐 지지율 지금 4% 5%밖에 안 되는 전직 대통령 변호하면 누가 우리한테 변론 맡기겠느냐 전부 다 거절한 거예요. 자, 사실 2016년도에 대통령에 대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글을 많이 썼거든요. 도대체 병원도 그렇고 법률 쪽에 전문가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변호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했고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런 전문가를 만나면 그 얼굴에 침을 뱉겠다고 했는데 진짜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쉽게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통령을 변호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사람은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분들이에요. 민정수석. 민정수석 중에 물론 김영한 민정수석은 그 병으로 이제 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외하고 곽상도 변호사 지금 한국당 곽상도 의원입니다. 민정수석 지냈습니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이 곽상도 의원 뭐 집회 나왔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위해서 한마디 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명한 검사 최재경 검사도 민정수석 지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 변호사를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우병우예요. 우병우 민정수석. 근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자기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 되니까 대통령 변호를 못했고 그러다 결국 구속까지 돼버렸습니다. 자, 대통령 주변에 변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민정수석들입니다. 한 명도 지금 대통령 주변에 안 나타난 겁니다. 진짜 저희가 태극기 집회 나와서 분한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유영아 변호사 외에 대통령 변호를 하는 분들이 이제 7분이 계시는데, 자, 이상철 변호사, 이분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영장 심사 판사 출신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했던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최명성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이런 변호사들, 이분들이 누구냐? 이분들이 최명성 변호사가 한변이라는 변호사 모임을 만든 분이에요. 최명성 변호사가 나이는 젊지만은 한변이 뭐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입니다. 한변. 그래서 최명성 변호사가 한변 소속 변호사들을 끌고 와가 유영아 변호사와 함께 그래서 이 대통령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입니다. 너무 젊은 분들이라 조금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아니 이상철 변호사는 상당히 유능한 분이 나이도 많으시고 그분만 좀 나이가 좀 지긋했고요. 다들 그래서 그 젊은 변호사들이 이제 소위 유영아 변호사로서는 조금 약하니까 좀 진정을 보강하자. 그래서 그때 한 분이 거론됐습니다. 그분은 그분은 태평양 법무법인에 거기 소속된 변호사인데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내신 아주 유능한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고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모두 오케이 했습니다. 그분이 와서 좌장을 맡아주면은 이 변호를 좌장 맡아 참 좋겠다 했는데 뭐 돈도 돈이지만은 유영아 변호사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합류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거는 뭐 대통령한테 따라 허락하지 않고 유 변호사가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나요? 대통령께서는 구치소에 있고 어쨌거나 유영아 변호사는 제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다른 변호사들, 대통령 변호인단의 다른 변호사들, 최명성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이상철 변호사 대통령하고 접근을 차단시켰습니다. 그거 중앙일보 인터뷰도 나오지 않습니까? 딱 한 번 만났다. 그래 자기는 대통령을 수시로 만나면서 다른 변호사를 대통령 못 만나게 차단한 사람이에요. 같이 가서 만날 수도 있지 않나요? 유영아 그걸 같이 데려갑니까? 혼자 가는데? 그리고 사실 박지만 회장,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회장이 참 이 변호사 문제를 알고 자기도 옛날에 참 희록봉 사건도 있고 사회적 무리를 빚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설 수는 없는데 누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비록 돈이 없지만은 박지만 회장도 돈 있는 분이 아닙니다. 돈이 없지만은 내가 변호사 비용으로 20억 원을 내놓겠다. 그 대신 이 20억 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태평양 법무법인 출신의 그 변호사가 좌장이 되는 변호인단을 꾸릴 때 그 조건으로 제가 20억을 내놓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그분이 유영아 변호사 반대로 못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온 바람에 결국 유영아 변호사 체계로 갔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한테. 그때가 언제냐? 작년 10월 16일입니다. 자, 대통령께서 2차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발부가 되고 바로 그날 작년 10월 16일 날 대통령께서 소위 말해가 법정에 나오고 4분 동안 연설을 하시면서 이 소위 재판 딱 거부하셨습니다. 거부선을 한 그날입니다. 그날 저도 대통령께서 뭔가 중대 결심하실 거다 해가지고 저도 아침 9시 반부터 이 법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쫙 다 뒤에 앉아있고 유영아 변호사 앞에 탁 앉아있고 그리고 검사들 나와 있고 저도 앉아 가만히 보고 있는데 한 9시 한 40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재판 시작 한 20분 전입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앞에 앉아있는 검사들하고 희희낙낙거리는 거예요. 웃으면서. 검사들하고 그렇게 사실 저희는 검사들 볼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런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 제가 봤죠. 그래서 제가 지금 대통령께서 뭔가 중대 결심을 하는 판에 자 엄숙한 표정을 짓고 진짜 검사들한테도 눈을 붓고 이래 봐야지. 아이고 희희낙낙거리면서 손가락질하고 와 제가 바로 유영아 변호사 바로 저는 방청석 제일 앞에 앉았기 때문에 진짜 좀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입장을 하셨습니다. 입장 뚝 하시고 나니까 유영아 변호사 손을 들고는 대통령께서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대통령한테 마이크를 줬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제 소위 4분간에 걸쳐가지고 딱 재판 거부하시겠다 이래 딱 했습니다. 그러면은 유영아 변호사부터 전 변호사가 이제 대통령께서 쫙 나가시면은 같이 쫙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재판 거부하시고 변호인들 다 빠져나가면은 이제 끝입니다. 하하. 대통령이 완전히 법정을 그냥 무시하는. 아니죠. 그게 정확한 의사표시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 딱 끝나니까 유영하 변호사 또 손들고는 재판장님 휴정을 요청합니다 해요. 아니 휴정이 되면은 그러면 피고인은 밖에 일단 나가야 됩니다. 법정 밖으로. 대통령께서 밖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고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냥 우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저 왜 휴정을 요청할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워낙 엄청난 발언을 하셨으니까 저 재판장께서도 그럼 2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그래 된 거예요. 그래 휴정 딱 되니까 다른 변호사들, 다른 변호사는 전부 다 법정을 나가는 거예요. 유영아 혼자만 떡 앉아 있는 거예요. 20분 후에. 그때 김세윤 판사가 뭐 대통령하고 변호사를 굉장히 달래는 투였었잖아요. 뭔가 기대를 했었나요? 그때 달려는 투 그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미 대통령께서 결심하시고 나갔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갔는데 휴정이 되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나가가 바로 구치소로 가시면 되는데 휴정이 되니까 법정 밖에서 다시 이제 재판이 열리니까 들어오신 거예요. 저 대통령 피고인석에 앉고 유영아 앉고 나머지 변호사는 다 빠졌고 그래서 진짜 뭐 하려고 하는가 제가 봤죠. 이거 유영아 변호사 일 나가 많이 빡 잡고는 소위 말해 한 10분에 걸쳐 자기 물론 그거죠. 이 2차 구속영장 발부 잘못됐다 하는 거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럼 혼자 얘기하면 하지 왜 대통령을 옆에 앉혀놓고 대통령 앞에서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정치인.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판에 가가 가달픈 여자를 사자우리 속에 남겨주는 제 마음은 비토 이런 정치 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면서 대통령 그때 제가 표정을 봤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언짢은 표정이었어요. 아니 혼자 떠들면 되지 왜 나를 법정에 앉혀놓고 말이야 그런 말 듣게 하고 말이야. 그거 보는 순간에 제가 참 이게 유영아의 모습이구나. 그래 저 사람은 변호사라기보다는 진짜 정치인이구나. 진짜 이 엄숙한 역사적 재판 현장에서 저는 쇼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보면서 제가 참 유영아라는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저는 법정에서 유영아를 한 번 만났지만은 유영아 변호사는 저를 살거립니다. 저하고 눈 마주치는 것도 싫어하고 저하고 통화도 안 됩니다. 저하고는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보면서 참 유영아 변호사가 과연 대통령을 위하는 변호사인지 진짜 검찰을 위하는 변호사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변호사인지 참 그런 따름입니다. 저는 뭐 눈물 나요. 그 다음에 자 유영아 변호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가 좀 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김만수하고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 김한수 행정관, 소위 태블릿 PC를 개통하고 사용한 그 김한수 행정관이 유영아 사무실에 있는 것을 대통령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변호사가. 이 무슨 말이냐? 유영아 변호사는 변호사지만은 로펌 같은 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정치 지망생 겸 변호사이기 때문에 자기 정치 사무실에 거기 변호사 사무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생활합니다. 다른 대통령 변호인단하고 따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가 다른 급한 일로 연락하는 이제 그 사무실에 가보니까 김한수 행정관이 그 사무실에 있는 걸 본 겁니다. 왜 왔는지, 진짜 거기 근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돈을 받고 유영아를 뭐 돕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아니, 김한수는 지금 대통령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아니, 그런 사람이 왜 유영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좀 모습을 보일까? 그런 의문.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유영아 변호사 확인을 전화를 수십 차례 했는데도 유영아 변호사는 제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유영아 변호사와 김한수 행정관이 어떤 관계인지 진짜 어느 정도 막역한 관계인지 그건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분명한 건 그냥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을 목격한 변호사가 있다. 그것은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영아 변호사의 그 기사를 최수원 씨가 알고 있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인터뷰를 보고 참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영재 변호사 사실 뭐 아침에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안 든 면이 있었고 제가 편파적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느낌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1월 있었어요. 25일 날 오전에 이영재 변호사가 바로 동부구치소
찾아가가 최소한 피고인을 바로 접견을 했습니다. 접견을 하고 일단 이 중앙일보 난 기사 그대로 읽어주고 자 사실관계 맞느냐 이게 쫙 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최소한 피고인이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두 가지 중앙일보 기사에 난 유영아 변호사의 주장 중에서 두 가지는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그중 하나는 뭐냐? 신주평시에 대한 군 입대 부탁입니다. 그럼 신주평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정유라와 애인 관계였으면서 이제 정유라가 임신한 애의 아버지인데 그 신주평입니다. 그 유영아 변호사 인터뷰에 보면은 최소한 피고인이 대통령한테 저 신주평이가 우리 딸을 임신시켰는데 군대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 읽어보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야 이거 대통령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소한 보기에도. 피고인한테 이경재 변호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느냐? 최소한 피고인 딱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정유라가 소위 결혼식도 안 한 딸이 애까지 낳았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창피했다. 모든 사람이 그걸 모르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정유라를 제주도 보내고 출산에 임박해 제주도에 보내고 그리고 애 놓고 난 뒤 바로 독일로 보냈다. 어느 누구에게도 정유라가 애 낳았던 사실을 제가 안 알린 그런 사람이고 지금 이 어느 기록에도 정유라 뭐 임신 이런 사실 잘 모른다. 그런 판에 내가 어떻게 대통령한테 뭐 신주평이라는 사람 이거 뭐 군입대 부탁 전혀 아닙니다.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대통령께서 2016년 9월에 그때 이제 이 사건 막 터지고 있을 무렵이에요. 그때 최소한 피고는 독일에 있을 때입니다. 대통령께서 독일에 있는 최소한한테 전화를 탁 해가지고 뭐 비대기 이야기를 물었다니까 최소한 피고인이 딱 모릅니다라고 딱 잡아 떼더라 라고 유영아 변호사가 이제 인터뷰에 나오는 거예요. 2016년 9월입니다. 그때 통화 시점이. 자, 그때는 소위 비대기라는 대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피고인이 바로 이경재 변호사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변호사님 그때는 비대기라는 대사가 없습니다. 그때는 코아스포츠입니다. 코아스포츠가 나중에 비대기로 이름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비대기라는 이런 회사 모르십니다. 만약에 모르신다고 코아스포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었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가 물었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 지금 언론에 보니까 뭐 삼성에서 승마 지원을 하고 뭐 영재센터에 돈이 가고 뭐 별의별 이야기 다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대통령께서 다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그래서 최소한 피고인이 바로 말씀드렸답니다. 제가 사욕을 취한 건 없습니다. 사욕을 취한 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독일에 귀국해서 제가 검찰에 나가서 있는 대로 다 모든 사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걸 물으시기에 그걸 일일이 대답하기도 그러니까 제가 귀국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 말이 비대기란 말은 2016년 9월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대사고 그런 걸 유용하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뭐 대통령께서 비대기를 물으니까 모른다고 딱 잡아대더라. 그러면 비대건 최소한 씨가 한국에 들어오고 난 후에 나중에 거기 있는 직원들이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코아스포츠도 최소은 씨가 운영했던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아스포츠를 운영한 사람들 그때가 캄프라테, 박승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다 바꾼 거예요. 말이 되니까.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 저한테 제가 이제 그 최소은 피고인 접견관 결과도 물어보면서 그래서 저도 이야기 탁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저 최소한 피고인의 말이 저도 참 유영아 변호사 주장보다도 훨씬 합리적이에요. 사실관계 딱딱딱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인터뷰를 통해 주장하는 게 뭐냐? 그거는 이 모든 사건, 이 국정농단 이 모든 사건은 최소한 피고인이 대통령을 속이고 대통령에게 부탁해서 다 이루어졌다. 이 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검찰이 요구하는 답변이에요. 검찰이 최서원의 부탁을 받은 대통령이 승마 지원도 하락하고 영재센터 지원도 하락하고 롯데 70억 돈 내라고 했고 SK에 89억을 요구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 다 대통령에서 알면서도 다 묵인했다. 아이고 최서원도 죄를 인정하고 대통령도 죄를 인정하고 그거예요.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게 이거란 말입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최소한 허접한 여자한테 이용당했다고 컨트롤 당했다고 하는 그 내용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당했을 뿐만 아니고
최승원의 그 속인 말에 대통령이 깜빡 넘어가가지고 그 말 그대로 이재용한테 지시하고 SK에 지시하고 롯데 지시. 그러면은 언론이나 검찰이 요구하는 딱 그거 그거죠.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최소한 피고인이 대통령을 속였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대통령 사건은 엄청난 거대한 거짓의 산에 대통령을 묻어버린 것이지 이건 최소한 피고인이 대통령을 속여서 이런 거 한 게 아닙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제가 느낀 거는 최수원 씨나 이재용 씨가 저희는 희생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지금 이 재판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한 적도 없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 분이 아니다. 지금 재판 과정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최소원이 나를 속였다? 그런 이야기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유영아가 검찰이 요구하는 대답 거기에다가 저한테 항의하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없다. 아니 왜 하필이면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느냐 이거죠. 중앙일보 아니 태블릿 PC 보던 JTBC하고 같은 계열사 아닙니까? 왜 그 언론에 가서 하느냐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께서도 유영아 변호사 선임 거의 안 하신 거예요. 유영아 변호사 선임길 안 됐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대통령한테 하는 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제가 알아봤어요. 쭉 이제 법률가도 알아보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란 거는 이게 그냥 이 소위 지급되는 게 아니고 국가재정법, 국정원법, 감사원법, 국회법, 그리고 예산회의에 관한 특례법 이 5가지 법에 따라서 이게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이게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뭐 대통령께 뭐 36억 5천만 원이 갔니 안 갔니 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거 중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자, 법적으로 이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법률적으로 이건 앞으로 규명할 부분이지 뭐 36억 5천만 원이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그래도 재판이 열리면은 뭐 누군가는 국선 변호이든 사선 변호사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럼 뭐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그동안에 이제 이재만 안봉건 그분들의 이거 소위 특수활동비 그 분과 관련된 재판에서 재판장도 바로 검사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이게 특수활동비 국정 특수활동비 이 제가 검찰에서는 이게 뇌물이고 국고 손실로 했는데 이게 왜 뇌물인지 왜 국고 손실인지 아니면 이게 횡령 아닌지 이거 정확하게 좀 규명해라. 재판장이 그런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경재 변호사나 다른 변호사들한테 쫙 여쭤보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굳이 뭐 사무하실 필요도 없고 딱 전문가들이 자 법리적으로 이런 법리에 따라가 이거는 제가 안 된다. 그렇게만 하면은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줄 분들이 있나요? 하실 분들은 지금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서 재판 진행될 때 대통령 의견서 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교정본부 관계자하고 이제 통화를 나눈 김에 제가 그 대통령 편지 보내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올해 1월 초 기준으로 지금 하루에 30통 내지 40통의 편지가 오고 있답니다. 하루에. 그전에는 작년까지는 하루에 한 100통 정도 편지가 왔답니다. 와가지고 참 이 분류하는 데도 애를 먹고 그래 했는데 지금 한 30통 내지 이제 40통 정도 오는데 이 편지는 이 유영아 변호사도 뭐 인정했지만은 대통령께서 다 읽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외부와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통로.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이 편지를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하루에 한 100통, 1000통, 10,000통, 수만 통까지 한 편지 한번 보내보십시오. 서울구치소가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기네스북에 이건 소개가 되고 일간지들이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진짜 국민들에 대한 지지도가 한 20%만 되면은 이 정부도 함부로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유영아 변호사의 그 중앙일보 인터뷰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자 대통령께 편지 보내는 운동 이 운동을 참 지속적으로 하기를 제가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약간 흥분하기도 했지만은 유영아 변호사가 과연 진짜 어느 편인지도 궁금하고 이제는 우리가 속이지 마십시다. 진실을 이야기를 하시고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실 뭐 저희가 굉장히 뭐
얘기도 못하고 뭐 눈물겹게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예, 재나 씨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